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국정과 관련된 세계 정보기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는 동안에 이 언론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벌써 국정원장 간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벌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장, 정말 앞날이 캄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과 임명이 내정된 그러면 지난달 3일이잖아요. 그리고 29일 날 임명장을 받았어요. 오늘이 8월 2일이에요. 임명장 받은 지 딱 3일 만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정보에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북한과 내통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더군다나 25억 30억짜리 이 비밀 합의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정부 당국과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기관의 개혁, 국정원 개혁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와 전 세계가 이 국정원 개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 일이 쉽게 얘기해서 태산 같다. 밤잠을 안 자도 다 하지 못할 일들이 산적 같은데 지금 한가하게 페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일이 저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사소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내외 환경이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한심스러운 일을 할 때인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SNS 활동의 내용은요, 대충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국정원장, 아무리 국정원장이라고 해도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그거 별거 아닌데 뭘 시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될 입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두고 하는 일이 원장에게도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린 페이북 내용인데요. 수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고 이어지고 있냐면, 석 달 가뭄은 살아도 사흘 장마는 견디기 어렵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로하는 얘기죠. 예. 그러나 여기까지도 뭐 또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 내명을 보면 아내에게 애들과 가려다 폭우로 연기했다. 교회에 간다, 이렇게 본인의 일정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오늘이 제 기억에 3번째예요. 지난달 맨 먼저 국정원장에 내정됐을 때 절대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으로는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지난 3일 날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하면서 SNS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날 청문회 바로 하루 전날 뭘 또 올렸냐면, 과거 자신의 강연 전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SNS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29일 날 또 올렸어요. 뭘 올렸냐? 대통령 임명장 받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 장 올렸어요. 그 올리면서 이 문 대통령이 박 원장과 함께 온 손자에게 무릎 굽혀 꽃다발을 건넸다, 이런 기사를 링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에는 박지원 국정원 흑역사를 종식시켜라 라는 칼럼을 링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칼럼이 됐든, 또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뭐 비와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위로한다고 했든, 아니면은 교회를 간다고 했든, 그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 너무나 자연적인 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첫째, 본인이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3번, 4번씩이나 전부 위반하고 있다. 두 번째,
국정원장의 동선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동선이라 하더라도 일체 대회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철칙입니다. 철칙.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취재해서 낸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또 내지 말아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장이 아니면은 최소한도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정도의 교육 수준과 등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정원의 원장이라는 분이 SNS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과 달리 지속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 처음에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포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맞아서 포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박지원이하고 같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정원 내정자도 아니고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될 때도 이런저런 의혹들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그 중에는 그야말로 사실일 경우에 본인도 그랬잖아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25억, 30억짜리 비밀 합의서가 아직도 의혹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근신하면서 이 어려운 정보 환경에서 열심히 해서 더군다나 이 개편에 휩싸인 국정원의 생명력을 살리는데 온갖 혼신을 다해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 간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국정원장 교회도 갈 수 있고 절도 갈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되면 안 된다. 왜? 동선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이 강요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무총리나 그다음에 이 국회의장을 빼놓고는 경호 요원이 별도로 따라 붙습니다. 경호 요원이. 그 얘기는 뭡니까?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변 보호의 가장 위험 요소가 뭐죠? 동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다고 해서 꼭 신도들만 갑니까? 거기에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장 요원들이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정보는, 안보는, 국정원장의 생명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지막 조치까지 다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평범하게 일반 시민들이야 교회 간다 아무 문제 없죠. 국정원장이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동선이 노출되고, 동선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선 하나하나가 노출됐다고 가정하면 그걸 짜집게 하면 국정원장의 하루 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서너 개 SNS 활동을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까지 유추해내면서 국정원의 활동 방향을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정보 전문가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북한 공작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해 피해 고생한다. 국정원장은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해 피로 방안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이 수해 말하자면 지원금, 자원 봉사를 통해서 이 자율적인 이 모금을 통해서 수재 의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굳이 SNS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 경솔하냐. 정보를 모르냐. 그러지 않아도 정보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정보를 모른다. 이것을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매우 우려스럽다. 다시는 이런 SNS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최고조로 올려가지고 이 엄연한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국정원 하나만 믿고 살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국정원을 키워야 하는데 전념해달라. 그러한 간곡한 의미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국정원이 얼마나 한심하냐? 여러분들 이번에 국정원 개혁 방안 중에 제일 핵심인 것은 바로 뭐냐면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대공수사권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정원 그동안에 간첩을 어떻게 적발해 왔는지를 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간첩을 잡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최근 3년간 3명밖에는 적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3명 간첩을 잡은 것도 전 정부에서 적발된 3명을 잡아낸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으로 첩보를 가지고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잡은 간첩은 없다는 겁니다. 1980년대 167건, 그 다음에 90년대는 94건으로 줄더니 2000년대 들어서 16건으로 들었어요. 2000년대 뭐가 있었어요? 노무현 DJ 정부 연속 10년짜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보수정부 들어와서는 26건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서 17년까지. 그러다가 17년도에서 2017년도 이후 지금까지 딱 3년에 걸쳐서 3명밖에 못 잡았어요. 1년에 1명 잡고 있어요. 이러니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능력은 이제는 멈춰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간첩을 1명도 못 잡은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분위기가 간첩 잡다가 잘못 걸리면 잘리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과거에 김승규 원장도 간첩을 잡다가 사실상 잘렸다. 본인이 그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인데 누가 간첩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군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거나 못 잡거나, 제가 보기에는요, 안 잡다 보니까 결국 못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데, 요 간첩 잡는 기능을 외부 기관에 넘긴다는 것 자체, 제가 김문수 TV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대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간략하게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대내 환경이 간첩을 국정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즉, 북한의 대남 공작망, 대남 지하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 김정은이의 대남 전략을 보면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간첩의 활동 여건은 굉장히 양호해져 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거꾸로 국정원의 활동이 그만큼 약화되고 간첩을 잡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보기관들은 현재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되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어요. 통합되는 조직. 정보와 수사를 나누기도 또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서 대공수사정보하고 대북정보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북정보에서 대공정보도 나오고, 대공정보를 하다 보면 대북정보도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대공정보와 대북정보를 국정원과 그리고 경찰로 나눈다. 그러면은 정보의 공유 없이, 정보의 통합 현상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9.11 테러 사건 때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첩은 국내에서 지금 자생적인 간첩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서 직패하는 간첩인데, DMZ나 해안선을 따라서 파견하는 간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3국에서 신분 세탁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한국으로 은닉해 들어오는 간첩들이 많아요. 그러려고 본다면 이 대공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해외 공작이 연계돼야 되는데, 과연 경찰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전혀 없다.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자국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 조사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주권 침해 행위 때문에 바로 PNG, 즉 추방 요건 중에 가장 중대한 요건이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곧 김정은이로 하여금 대남 공작을 활성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연합제 아니면 적화, 이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경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대공수사권 넘겨줘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는 방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새로운 정보기관 ODNI라고 있어요. 국가정보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가정보국이 탄생되는 미국 내 그러한 과정을 보면 얼마나 미국같이 정보 역량도 대단하고 전 세계 1등인데 그 기관 하나를 만드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정보 수사 능력을 자랑하는 CIA와 FBI가 바로 2001년도에 9.11 테러에 실패했어요. 그것은 바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 판단이 특정 기관, 한 기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즉 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그리고 판단의 공유, 대책의 공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국이 만들었는데요. 무려 3년이 걸쳤고 그 3년 기간 내내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토론과 논의,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의 심층 논의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현 정권, 현 민주당은 그야말로 뚝딱 청부입법 형식으로 해서 이 개혁 법안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이 지금 간사가 돼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정보기관, 정보 통합을 주도하는 최고의 정보를 만드는 선,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9.11 테러라고 하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미국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테러를 당한 후에야 이런 이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통합된 정보기관을 하나 만들었듯이 이제 대공수사권을 넘겨준 다음에 어떤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해야만이 그 뒤늦게 정보기관의 통합 문제, 대공수사권의 원복 문제가 제기된들 소 잃고 외양간 겹치는 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DNI 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면요. 국가정보국,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정보 공동체를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한 국가, 더 안전한 국가, 더 강력한 국가, 그리고 공동체, 정보 공동체의 통합, 이런 거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야 할 일을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국내 정보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스파이들, 북한이 파견하는 스파이들을 찾아내는데 국내 정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지금 이 미국의 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국 홈페이지를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국이 16개 정보기관을 완전히 조정 통제하고 최고의 정보를 생산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관련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과연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특명을 받고 밀명을 받고 왔는지는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박지원 하면 전문이 뭡니까? 비밀리에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비밀리에 전략과 협상을 잘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5억 불짜리 선물을 줘가지고 쉽게 받아내가지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그 이후로 바로 한 25억 달러의 대북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핵자금, 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평가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럴지언데 이러한 기술자적인, 즉 정상회담의 기술자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SNS 활동하는 거 우리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탈북민 월북 사건에서 보듯이 물론 외형적으로는 국방부와 경찰의 잘못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의 잘못은 정보 수집의 실패는 국정원에도 있다. 국정원이 경찰과 군에 대한 부분 정보기관이잖아요. 조정 통제권, 예산 다 국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군과 경찰이 그런 탈북자 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똑바로 수집하도록 평소 관련 기관을 독려하고 또 점검도 하고 또 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의 책임 문제는 일체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또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보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국 공동체 5국이 있어요. 5개 나라가 있어요. 바로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군사정보와 군사정보, 그 다음에 이 안보정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 5개 기관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이 파이브 아이스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군사안보 정보의 중요성이 일본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특히 아베로서는 군사 강국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제 정치 군사적인 지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베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팽창주의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베의 목표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정보 협력체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이 파이브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은 군사정보와 이 안보정보만 다루고 있는데, 협력 분야가 앞으로는 이 협력 분야를 넓혀서 시토류, 또 의료 물품 관리 이런 데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한 9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 물품 공동 관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공동 정보를 수집하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영국 의회 안에서도 지금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하원의 외교위원장, 이 투겐다트라고 하는 위원장인데, 이분은 파이브 아이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정보, 국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회원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하고, 일본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 각 국가 차원에서도 정보기관이 통합되지만 국제 차원에서도 정보원이 통합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과거 이력과 이렇게 SNS를 하는 걸 보고 과연 전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과 정보기관장들이 이러한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장이 있는 한 얼마만큼 진지하게 정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은 뭘 배워야 되느냐? 중국 정보기관은 공세적인 공작을 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정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군다나 박지원 원장이 가가지고 해외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북한 정보를, 또 이러한 대테러 정보를, 또 이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여러 또 방첩,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얼마나 공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알아야 면접한다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런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공간 폐쇄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외교 전쟁의 이면 실질적인 것은 바로 정보 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그리고 청두에서 공관을 각각 철수하고 폐쇄 조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미국 내에서 하는 그러한 공작, 지나치게 공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공간 자체를 통째로 폐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군사정보, 의료정보, 우주정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휴스턴 총영사관이에요. 스파이 지휘 센터라고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정보 보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스파이전을 하냐면, 자기네가 구입하고 싶은 과학기술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기업들을 아예 M&A를 통해서 아예 기업을 사냥해버려요. 기업을 통째로 사버려요. 대표적인 사례, 2010년도에 스웨덴 볼보를 인수했잖아요. 스웨덴 볼보. 그거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도전적인 공작 활동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외교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러한 현상, 최소한도 미국으로부터는 국내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거, 일본으로부터는 선진 세계국 정보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거,
중국으로부터는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공세적인 정보 공작과 과학기술 스파이 활동,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